오늘 인문학 강사 최진기 선생님 모시고 영화 1987 안팎의 그 시대 상황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최진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예. 1987년 6월 한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 1987이 올해가 저물기 전에 정말 꼭 알맞게 우리에게 도착한 귀한 편지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민주화를 향한 거대한 열망이라는 것이 정말 상식을 지키고 양심의 시대를 원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열망이었다는 사실을 이 영화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반갑고 소중한 메시지를 가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객석에서 영화 같이 보셨죠? 영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더 잘하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간단한 소감을 일단 먼저 일단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지. 분명 영화는 박종철 치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주인공은 이한열이고, 우리 여자 관객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분명히 하정우 씨랑 김윤석 씨가 주인공인 줄 알고 왔는데 주인공이 다른 분이 나오는 영화는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네. 일단 그 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87학번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 연희라는 여주인공하고 제가 학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것을 맞이했죠. 아마 제 인생에서 정치적 사건으로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해의 분위기,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남아있나요, 지금 선생님? 처음에는 공포로 다가왔죠. 저도 이제 대학을 처음 딱 들어갔었는데 그 흔히 얘기하듯이 그 아까 나오는 사복 경찰들을 우리가 백골단이라고 불렀었는데 저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상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형사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걔네들이 청바지하고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청바지하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끈이 아까 보시겠지만 무선 마이크를 달고 있으면은 학교 안에 있지만은 형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공포로 다가왔었고요. 예,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맞이하면서는 모든 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촛불 집회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87년에 그랬어요. 막상 데모하러 나서긴 했었지만 과연 우리의 행동 하나의 모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속 깊이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죠. 근데 그게 세상을 바꿔나가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죠. 우리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경험을 20살 초반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럭키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은 사실 꽤 있었죠. 물론 가장 많이 만들어진 영화의 모티브는 일제강점기이겠으나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소환된 작품이라면 아마 1980년 광주의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많이들 보셨을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택시 운전사라던가 뭐 그 이전에는 화려한 휴가, 박하사탕, 스카우트 26년 등등으로 뭐 실화의 사건을 모티브로 했든 아니면 극화된 어떤 것이든 그 광주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절실한 아픔으로 많이 영화에서 소환된 이야기들 중에 하나고, 또 많이들 보셨던 변호인은 80년대 불임 사건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죠. 1987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6월 항쟁을 스크린으로 불러들인 본격적인 첫 번째 영화입니다. 장준환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아까 강사님처럼 생각하실 분을 위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대체 누구냐 이런 분을 위해서 장준환 감독님이 모두가 뜨거웠던,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그 해를 기억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여러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자각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 해를 바라보면서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행위였는지, 그 시절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풀어내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모든 인문학이라는 저서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점들을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영화와 인문학, 선생님의 또 강점인 또 장기인 인문학을 영리 시도를 하셨는데, 이를테면 뭐 해리포터 시리즈를 계층론과 계급론과 연결을 시킨다던가 뭐 신드러리스트와 아우슈비츠 문제를 연결을 짓는다던가 해서 궁금했어요. 1987을 만약에 동일한 챕터로 뭔가의 글을 쓰신다면 1987로 본 뭐뭐뭐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러니까 언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987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는 사실 그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번의 혁명을 겪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사실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19라는 어떻게 보면 미완의 혁명이 있었고요. 그다음 오늘 보신 그 87년이라는 절반의 혁명이 있었고요. 직선제는 쟁취했지만 결국 집권은 노태우가 다시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촛불혁명은 아마 현재 진행형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완의 혁명을 겪고 절반의 혁명을 넘어 현재 혁명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 개 혁명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언론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4.19라는 사건도 사실은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군의 시신을 부산일보 기자님 허종씨 분이라는 분이 사실은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보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줬죠. 그리고 87년 육아랑쟁도 여기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동아일보라는 놀라운 회사가 지금은 약간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앙일보라는 이런 회사들이 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촛불은 우리가 알다시피 JTBC가 해냈습니다. 사실은 이 언론이라는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역사적 책무,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물론 외국의 혁명 사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아마 한국의 3가지 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18도 우리가 택시 운전사에서 보셨지만 독일 어떤 하나의 기자, 피터라 페터라는 기자분이 없었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진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번에 우리가 말하던 엠빙시 뭐 이렇게 그 회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이런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이 시대에 어떤 세상이 변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계기가 87년 유화랑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전 대단한 용기거든요. 저 용기는. 네, 언론의 책임 무겁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언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해요. 그 영화에서 중앙일보에서 당시 박종렬 열사의 그 물고문 사망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의 사건이 밝혀지고 이제 그게 도화선처럼 민주항쟁의 그 도화선을 열을 붙인 계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당시에 그 중앙일보 사내가 뒤집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오늘날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분위기죠. 그 오달수 배우가 사회부장으로 나와 데스크에서 머리끄댕이 잡히면서 막 이렇게 그 언론사 안이 쑥대밭이 되는 상황들은 사실 이게 너무 영화적인 각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그 정권과 언론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옛날 뭐 사법 이런 얘기 나와야 되니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많으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도 사실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에는 자유에는 크게 2가지 자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여러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건 집회의 자유와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죠. 근데 집회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가 있냐 없냐는 헌법에 있고 법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이루어지느냐 신고제로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검열이 있냐 없냐입니다. 검열이 존재하냐 안 하냐. 물론 이것이 사전 검열인 것이 더 무섭고 사후 검열은 그것보다 못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받았느냐 굉장히 의구심스럽죠. 근데 그때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시대와 그 다음에 전두환 시대를 보인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언론 종사자들도 달랐던 거는 하나는 전두환 때는 보이는 폭력에 의해서 언론이 지배당했었고 그러나 박근혜 시절에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의해서 언론이 지배당했었고 그리고 전두환 때는 모든 기자들이 여기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당하다,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동원된 부역이었다면 사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자발적이고 스스로 한 부역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상과 우리가 작년까지 혹은 얼마 전까지 언론상이 형태는 굉장히 달랐지만 본질적으로 굉장히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네. 여담이지만 그 사회부장 역으로 짧게 출연하셨던 오달수 배우 같은 경우는 영화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싶었던 배우분들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그 저 출연하고 싶습니다 손을 드셨던 분 중에 마지막 커트라인이 오달수 배우였대요. 그래서 그 뒤로 줄을 서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셨다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1987이라는 배에 타셨던 오달수 배우가 그 짧은 장면 그렇게 머리가 쥐어뜯기는 고초를 겪으셨다는 여담을 전합니다.
근데 그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남영동은 그대로다라는 대사가 그 남영동이라는 위압감이 주는 어떤 무시무시함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서려 있죠. 그런데 그런 대사라든지 아니면 고문 장면이라든지 사람들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남영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는 잘 서려 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그 당시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또 금기시되게 되게 조용히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 남산이죠. 또 남영동 남산 뭐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간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 남영동과 남산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였을까를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영화 대본에 그 우리 영화 보시면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남영동은 안 바뀐다. 굉장히 그게 함축적이고 합의적인 얘기죠. 뭐냐면 대통령의 청와대는 바뀔 수 있어도 그 당시 쉽게 얘기하면 독재 정권이 어떻게 집권하고 있는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바꿔도 그 집권 형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박종철이 끌려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대공분과입니다. 남영동의 본질은 대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독재 정권이 특히 남한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느냐라는 것은 독재 정권을 갖다가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했던 동원했던 가장 큰 그 구호가 바로 반공이라는 구호였다는 거죠. 그래서 반공이라는 구호로 자신들의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것들을 모두 미화했다라는 본질이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남영동은 안 바뀐다는 것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까 김윤석이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나는 빨갱이를 잡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빨갱이로 취급한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용공분자를 몰아나가는 거죠. 근데 이 용공이라는 용어가 다만 우리가 지금도 뭐 존재하지만 이게 21세기 넘어와서는 종북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제가 다 두 가지 대사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남영동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빨갱이를 잡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빨갱이로 인정한다. 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한에 있었던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이 집권했던 기반과 그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대공분과가 있었던 남영동 같은 경우는 인간성이 거의 말살된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화도 나와 있지만 많이들 아실 정지영 감독의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때 실상의 어떤 참상과 이런 것들을 더 목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정치인 김근태가 22일 동안 공분과에서 어떤 수모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리포트 같은 영화로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적 가까운 현대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987년을 다룬 1987이라는 영화도 드디어 우리에게 당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가 사실은 아까 계속 언급하신 것처럼 촛불 민심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 또 실제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987년과 또 맥이 다 있는 세대이기도 한데요. 2017년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이 영화 1987이 어떤 의미로 소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에게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촛불혁명이라는 게 4.19를 제가 미완의 혁명으로 표현했고 87년을 절반의 혁명이라고 표현했고 촛불을 현재 혁명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 기득권 혹은 이 한국의 이런 지배 세력들은 굉장히 대단한 세력입니다. 이 당시에 좀 있으면 알겠지만 영화에 보다시피 노태우가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노태우가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전두환하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역감정입니다. 지역감정을 통해서 저 당시에 87년에 저는 그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87년 민주화가 되면서 그 87년에 그 노태우가 호원을 철폐하고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데모가 멈췄습니다. 왜? 우린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군부 정권의 시절은 끝났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군부 정권은 다시 5년을 이어갑니다. 그 5년을 이어나가는 동기는 바로 지역 감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을 찍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찍죠. 그래서 이 당시에 무슨 일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제 기억에 장소는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삼이 광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태우 씨가 전주를 찾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처음으로 영화 쪽에 계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기사 장면들이 정면 카메라가 아니라 부감으로 찍습니다. 방송에. 이거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죠.
이런 지역 감정을 조장함으로써 혁명을 다시 무너뜨리고 그들의 정권을 유지해 나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다를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현재 혁명에서도 반드시 한번 생각하고 고려해봐야지 않을까.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 왜? 모든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무력과 탄압과 이런 방법으로 지배하는 것보다는 피지배층의 분열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지배 방법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제가 너무 어렵고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지금 질문 주셨으니까 가져봅니다. 근데 뭐 충분히 지적인 관객들이 오셨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얘기는 네, 제가 아닙니다. 그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연희 같은 경우는 명백히 허구의 인물인데요. 아마 그 인물을 따라서 이 영화에 이입하고 서서히 젖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연희가 그 버스 위에 올라서 느꼈었던 흥분과 어떤 그 정말 절규에 가까운 함성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어떤 짜릿한 그걸 또 환희라고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연희를 통해 통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태리 배우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사실 김태리 배우도 촛불 세대에 더 가까운 세대잖아요. 직접 그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갔던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영화를 찍는 시기와 그 촛불을 들고 나가는 시기가 겹쳤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나 하나 저 집단에 섞인다고 내일 아침에 당장 뭐가 변할까? 우리 나라가 뭐가 달라져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영화 촬영과 그리고 처음에 촛불 들고 나가는 거리의 상황들을 맞이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그 버스 위에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쯤에 그 사람들의 어떤 얼굴과 함성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놨던 희망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때 그 불씨가 확 지펴지는 것 같은 기분이 연희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제서야 약간 전율 같은 감정들이 오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분을 여러분도 1987을 통해서 그리고 촛불의 어떤 집권교체의 상황들을 통해서 통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희라는 캐릭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근현대사를 다룬 이런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꼭 봐야 되는 영화야. 이거 꼭 알아야 되는 역사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되는 영화.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의 말들을 우리가 흔하게 굉장히 자주 하긴 하죠. 그런데 실상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영화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재생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역사를 얘기할 때 근현대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역사가가 있습니까? 아시는 역사가가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에치카라는 역사가가 한 명 있을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여기 역사가 나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역사라는 객관적 사실은 어떤 역사가를 만나냐에 따라 변해나간다는 거예요.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두환이라는 역사가를 만나면 광주 폭동이 되고요. 노태우라는 역사가를 만나면 광주 사태가 됩니다. 김영삼이라는 역사가를 만나면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고요. 김대중이라는 역사가를 만나면 광주 혁명이 됩니다. 그게 이에치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의해서 재조명되고 즉 특히 근현대사는 정치 권력의 투쟁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명심하시죠.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뭐가 표현되는 거냐면 왜? 근현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정권의 정당성을 만들지 못하는 정권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전두환 시절에 어떻게 만들었다? 제가 반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의 역사적 정당성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친일 세력을 건국 세력으로 그리고 독재 세력을 개발 발전 세력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떤 정권은 그들의 정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북한이나 방글라데시아밖에 안 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겁니다. 즉 근현대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있는 우리들의 정치투쟁의 역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패스가 아니라
프레젠트입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기능이라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평소에도 뭐 책을 읽고 세미나를 통해서 1987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다큐멘터리를 보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힘은 가깝게 다가가게 만드는 힘일 것 같아요. 그 일이 나의 일처럼 내가 사랑했던 주인공의 일처럼 다가가서 그 이야기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영화라는 매체 역할이 아닐까 싶고 그런 점에서 1987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또한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감독님이 오신 자리가 아니어서 질문을 주시면 어느 만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뭐 1987 시대 분위기나 영화 속에 나왔던 어떤 설정들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래서 관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1987 에코백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 상영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객의 인상차기로 좀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계신 회색 티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인상착이라고 하셔서 범죄형이나 입으신 뭐 옷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들